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세권 효력 들어갈 차례죠. 교재 보시면 240쪽입니다. 240쪽.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전세권에 대한 개념하고 전세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내용들을 봤어요.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이 있었는데 몇 년이었냐면 10년이었죠. 10년. 그리고 최단기 제한 1년도 있었는데 다만 조심하실 점은 최단기 제한 1년은 모든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되죠. 법정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다.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정함이 없다라고 했죠.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통고했을 때 기간에 차등이 없이 각각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했죠. 근데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6개월, 임차이냐면 1개월 이렇게 비교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은 임차인만 할 수 있고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고. 그럼 오늘 이제 전세권의 효력인데 240쪽을 보시죠. 1번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인적 범위인데 이건 뭐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전세금 반환은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책임을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괄호 1번에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 보면 구소유자는 이렇게 돼 있죠.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누가 지는 거냐면 새로운 소유자만 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사용 수익권, 용익 물권이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막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용도에 조차 써야 되고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게 되면 소멸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9조를 보시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럼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이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냐면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수선 유지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럼 비교했던 건 임대차였죠.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수선 유지 의무를 자기가 사용했다면 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하면 임차인은 유익비, 필요비를 다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만 되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던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전세권의 처분 306조를 보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에 보시면 설정행위로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하고 비교를 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상권 있었죠. 지상권은 당사자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는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유효하고요. 이때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하면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비교해 두시고,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할 때 설정자 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근데 소유자랑 양도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지상권.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럼 전세권의 처분으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2번에 양도, 3번에 전전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양도라는 건 갑이 전세권자고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고요.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럼 얘가 이제 양수인인데 그럼 전세권을 양도했다면 을은 계속 전세권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팔고 나가는 거죠. 이게 양도예요. 그러면 이제 양수인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누구랑 있는 거냐면 요 갑이랑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금 누구한테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도예요. 양도라는 건 팔고 나가는 거고, 그럼 법조문을 보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전세권 양수인은 307조예요. 양수인은 그러니까 그림에선 병이죠. 병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설정자가 이제 갑이겠죠. 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야. 그럼 병은 누구에게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냐면 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전세는 좀 다르죠. 전전세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의 일부나 전부를 병에게 다시 빌려주는 게 전전세예요. 그러면 전전세의 경우에는 요 전세권자가 법률 관계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야? 있어야죠. 전세권이 없으면 전전세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누구하고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을하고 있는 거지 소유자랑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나갈 때 자기 전전세금을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달라고 해요? 전세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이게 이제 전전세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전세는 전세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이게 5계층 건물인데 3계층의 전세권자였어요. 근데 3계층의 전세권자가 4계층의 전전세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 전세권이 기간이 예를 들어 5년이었다. 전전세가 6년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돼요. 여기에 구속되는 거고, 또한 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전전세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얘가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얘도 이제 담보권자니까 이 전전세권자가 이 목적물을 뭐 하면 될까요? 전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에서 자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전세권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공부한 것처럼 용익물권이면서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냐면 담보물권. 그러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전전세금 안 줬다고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바로 해버리면 누가 어이가 없을까요? 내 거잖아요. 내 건물인데 얘가 전전세금 안 준다고 내 건물을 경매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매가 실행될 수 없고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갑과 을의 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되고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 요건이 같이 충족되어야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요. 틀려. 바로가 아니라 최소한 뭐가 끝나야 돼. 원전세가 끝나고 얘도 전전세금을 못 받아야만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교재 한번 볼게요. 그 3번에 전전세인데 요건이 있죠. 뭐 A번에 보면 전전세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는 설정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세요.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하며 전전세금은 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디귿의 효과. A번에 보면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전전세가 설정됐다고 전세권이 소멸돼서는 안 되죠.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 전전세도 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B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자, C번 책임의 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전세나 임대를 안 했으면 건물에 피해가 없었을 텐데 전전세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양도와 임대가 자유로운데 그 양도와 임대가 자유로운 만큼 책임도 가중시키겠다라고 해서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져야 한다. 그게 이제 책임의 가중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D번에 전전세권자의 경매권. 요 설명드린 것처럼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전전세금 못 받으면. 근데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언제가 돼야 된다고요? 원전세가 만료되고 원전세금 지급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넷째 줄에요. 넷째 줄에 D번의 넷째 줄 가운데 우선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보다 먼저 만료하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전전세권자는 경매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최소한 원전세가 만료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또한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지금 다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원전세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만료가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원전세금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전세권의 소멸인데 뭐 소멸 사유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목적물의 멸실, 기간 만료, 뭐 혼동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 2번에 보면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라고 해서 기억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뭐라고 돼 있어요? 청구, 소멸 청구요. 그러니까 소멸 청구는 언제 하냐면 뭐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했다,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소멸을 청구합니다. 근데 니은에 보면 소멸 청구가 아니라 뭐예요? 소멸 통고라고 돼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 전세권에 소멸 통고가 있으면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6개월이에요. 근데 소멸 청구는 도달되면 즉시 소멸하는 거야.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의무 위반 시에는 소멸 통고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해서 즉시 소멸시키는 거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 청구가 아니라 통고를 해서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디귿에 이제 목적물의 멸실되면 전세권, 뭐 목적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멸되겠고. 자, 오른쪽에 효과가 나오는데 1번에 동시행 관계가 나와요.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규정하는 동시행 관계죠.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들을 교부해 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법률이 규정하는 동시행 관계고,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계약법 들어가면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하면 불공평하니까 동시에 이행을 하라는 거야. 동시행의 항변권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대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12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약속한 12월 15일 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의뢰하는 사람이 왜 대금을 안 줬는지 봤더니 갑도 을에게 등기를 안 줬기 때문에 얘도 대금을 안 준 거였어요. 그러면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동시행 관계에 있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면 이런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한테 야, 전세권 기간 만료됐으니까 이제 내 목적물 돌려줘라고 했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을은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고, 이때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이제 법으로 동시행 관계. 우리 뭐 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으려면 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서로 무슨 이행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있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변제권에서 A하고 B 나오죠. A는 뭐가 먼저 설정되냐면 전세권, B는 저당권이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데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B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실행됐다. 경매가 실행된 거야. 그러면 이 저당권 밑에 있는 요 전세권은 경매 시에 존속한다라고 했어요.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밑에 있으면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물론 이제 소멸하면서 배당받는 순서는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냐면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순서대로 배당받고 없어지는 거야.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A가 먼저 전세권을 설정했고요. 두 번째는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요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요건 존속하는 거예요. 원칙은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존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전세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럼 경락인이 전세권을 인수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누가 전세금 빼줘야 되는 거야? 경락인이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존속인데 여기서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소멸되냐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실행됐을 때 경매 절차에서 요 전세권자가 아유 나도 여기 계속 살고 싶지 않아 나갈 거야 라고 법원에다가 뭐 한다고요? 배당. 나한테 돈 달라고 배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겠어요? 얘가 받겠죠. 얘가 배당 받으면서 전세권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배당 받으면 전세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멸하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점이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 여기서 A가 저당권, B가 전세권, 세 번째 C가 저당권입니다. 이 C라는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요 B의 전세권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보다 위에 있는데 왜 소멸할까라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경매가 실행되면 여기서 누가 1순위로 배당을 받을까요? A예요. A.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어디부터 소멸하는 거예요? 얘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A라는 저당권자가 돈을 배당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배당받으면 저당권이 존속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 저당권은 사용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돈 받으려고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예요? 변제시예요? 돈 받으면 저당권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담보물권의 특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 네, 맞히셨어요. 부종성이라고 하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매가 실행됐을 때 저당권이 살아남는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소멸할까요? 언제나. 저당권이 경매 시에 존속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배당받든지 못 받든지. 그러면 얘가 했어도 얘 밑에 있는 전세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예. D가 가압류를 했고요. E가 저당권. 자, 5번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어디부터 소멸해요? 그렇죠.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가장 빠른 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 가장 빠른 애가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 얘가 기준하면 그 밑으로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만 신경 써두시면 되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예요. 저당권이 가장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익적인 권리가, 사용을 위한 권리가 경매 시에도 존속하려면 최소한 뭐보다 빨라야 돼요? 우리 이제 전문 용어 배웠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아파트를 하나 임대차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 임대차 하려고 등기부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미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임대차에서 들어가면 나중에 경매 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임대차 들어와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존속해야 소멸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뭐보다 빨리 들어간 거예요. 말소 기준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 시에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전세권이 경매 시에 존속하는지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순위에 따른다. OX예요. 경매 시의 전세권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선우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 선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신청을 하든 뭐랑 따져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을 때만 존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잘 되시죠? 예. 처음 볼 때 정확하게 좀 이해해 두세요. 이거 보면 시험 보기 한 보름 전에도 그 문의 글이 올라와요. 아니 얘가 신청했는데 얘는 왜 소멸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두셔야 되니까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신청한 애랑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른 말소 기준 권리 있죠. 그래서 최선순위의 저당권 얘보다 위에 있을 때만 존속한다라는 거죠. 교재 한번 보세요. 243쪽에 A번에 선순위 전세권이죠. 그러면 셋째 줄에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뭐래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고 이때는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일부 전세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을이요 이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이건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의 전세권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요 일부 전세권자가 이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요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때 매년 돌아가면서 출제되기도 했던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 시에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얘가 이거 전부를 경매해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이 건물에 A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이 되어 전부에 설정하는 거예요. 전부에.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돼도 이 저당권이 방 한 칸만 저당 잡고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순위로 A가 저당권, 2순위로 을이 일부에 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A에게 돈을 못 갚았어요. A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당연히 목적물 전부가 경매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1순위로 누가 배당받아요? A. 2순위로 B는 없고 을이 발생이죠. 그러면 요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 받는 거야? 전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매 실행하면 요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갑이 을에게 일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안 줬다고 해서 을이 네 건물을 다 경매해버리겠다. 그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시킬 수는 없다라는 점.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 제목에 보면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 그 보조단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어도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6조 1항을 보세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도 같다. 이거 지난주에 다 보셨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우리 부합하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토지를 빌린 거였어요? 건물을 빌린 거예요? 건물.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뭐였죠? 지상물 매수로 가요. 그러면 건물에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건물에 이미 부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건물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아무거나 설치하고 다 사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제한 사유를 두 가지로 뒀었어요.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그 부속물이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두 번째는 매수한 경우. 그게 이제 2항에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째 줄 마지막에는 뭘 얻었다고 돼 있어요? 동의. 그럼 맨 마지막에 셋째 줄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두 가지 경우에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설정자에게 매수했다면 전세권자가 끝나고 나갈 때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에서 한 번 규정되고요. 또 어디 가면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어요? 건물임대차. 건물임대차 가면 나와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지상권 공부했잖아요. 지상권은 지상물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 말고 또 어디 가면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임대차. 그래서 전세권하고 건물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지상권하고 토지임대차는 지상물 매수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했죠. 자, 오른쪽에 유익비 청구되죠? 뭔 안 된다고 했어요?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담보물권 보죠. 자, 246쪽에 담보물권 통유성은 지난주에 정리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 다 보신 거고.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밑에 조문을 한번 볼게요. 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자, 우리가 물권법 첫 시간에 들었던 예예요. 갑이 을에게 시계를 맡겨요. 시계 좀 수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을이 수리비를 썼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수리비 채권이 있는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비는 안 주고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시계부터 먼저 주세요라고 하면 이 수리업자 을은 시계를 먼저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죠. 수리비 안 주면 당신 시계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유치권, 목적물을 유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임대차 해주었습니다. 근데 임차인 을이 이 목적물에 필요비와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썼어요. 근데 임대인이 나중에 비용을 안 돌려주면 을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비용을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갑이 을과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계약은 다 도급계약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급인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이제 공사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수급인이 건물에 공사를 하면 공사 대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갑이 공사 대금을 안 주고 일단 건물을 먼저 나에게 인도하라라고 요구하면 을은 공사 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유치권이에요. 근데 하나 유치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실 점은 뭐냐면 유치 목적물이요. 아무거나 잡고 유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상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계는 수리비와 관련된 수리비는 뭘 고친 거예요? 시계. 그리고 비용은 목적물에 투여된 거고 공사대금도 목적물에 들어간 공사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줄여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결련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갑이 을한테 찾아와 가지고 아저씨 내가 오늘 시험 보러 가야 돼서 시계가 진짜 꼭 필요하니까 이거 좀 돌려주세요. 안 돼.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이거 더 비싼 거야. 노트북을 맡길 테니까 이거 잡으시고 시계는 돌려주세요. 한번 봐주지 이러면서 시계를 돌려주고 노트북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이 노트북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리비는 뭘 고친 거예요? 시계를 고친 거지 노트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목적물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결련성이 있어요.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치권은요. 얘가 시계의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있어서의 핵심은 점유예요.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여야 할까요? 간접 점유도 포함될까요? 점유라고 하면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간접 점유라도 당연히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병에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보관시켰다면 이 사람은 뭘 갖는 거예요?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 점유. 이것도 다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247조 320조 제1항 일단 첫 단어가 타인이죠. 자기 물건은 안 되겠죠. 제한 물건은 타 물건이니까. 타인의 물건이라고 하면 동산부동산 다 들어가고요. 또 유가증권. 그러니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우리가 그냥 묶어서 목적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목적물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점유한 자.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가 포함됩니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러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의 도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할 때 뭐 많이 봤냐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면 뭘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어요? 유치권. 왜 안 된다고 했냐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연장된 거예요? 연장된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어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유치권은 또 특징적인 게 이 갑과 을 사이에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을한테 아저씨 내가 수리비 못 드리면 유치권자 하세요. 그럴게라고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당권은 당연히 당사자가 뭘 해야 돼요? 합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것은 소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약정담보가 아니라 법정담보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어도 지금 320조가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법정담보권. 교재 잠깐 볼게요.
그 괄호 2번에 247조 괄호 2번에 법적 성질이라고 돼 있죠. 그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후수라는 저당권 또는 질권은 당사자 계약으로 성립하는 담보 물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약정 담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이 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그리고 이제 조문의 마지막에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 좋은 시계를 하나 훔쳤어요. 근데 훔쳤는데 시계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겼는데 좋은 시계라 수리비가 한 20만 원 들어갔어요. 20만 원 들여서 고쳐서 제가 이제 좋다고 차고 다니다가 시계 주인한테 딱 걸렸어요. 그 시계 주인이 풀어 이럽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수리비 안 주시면 못 풀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불법점이니까. 그럼 얼른 풀어드려야죠. 얼른 풀어드리고 제가 그럼 그 시계 주인한테 내가 수리비 20만 원 썼으니까 20만 원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감정을 버리시고 도둑돈도 돈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도둑이라고 해서 수리비를 못 받게 해버리면 시계 주인은 오히려 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은 객관적이라고 했어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이면 반환 받아야죠. 그러면 시계에 들어간 수리비니까 목적물하고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왜 안 되냐면 바로 요 2항 때문이에요. 불법 행위, 불법 점유 중에 들어간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목적물 1번.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세요.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될 수 없는 권리예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보통 경매시에 가장 위험한 권리라고 하면 유치권을 들지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뭘 보면 안 나온다고요. 등기부에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현장 조사하고 다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그랬어요? 점유. 그럼 점유는 수시로 상실할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등기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타인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있을 수 없죠.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뭐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는 말 나와 있고요. 남의 것이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결련관계라고 해서 1번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관계. 그러니까 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넷째 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그게 바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썼다. 또는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썼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채권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손해배상 채권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목적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이지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말 판례가 있어요. 말. 그러니까 옆집 말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우리 밭을 막 밟아가지고 작물을 다 죽게 하고 막 다 뜯어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옆집 주인에게 말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 말을 잡고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죠? 말.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채권과 말은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있다고요. 놀라지 마시고. 뭐 판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마시려 오는데 옆집 대문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그 옆집 사나운 개가 나와가지고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 관리 못했으니까. 그럼 이때 그 개의 점유를 취득해서 손해배상 안 해주면 당신 개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그 손해가 어디서 나온 거니까. 목적물로부터 나온 손해배상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뭐 의무 위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유치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무 위반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목적물로부터 나왔다면 인정이 되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 채권. 아까 도급계약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돼요. 그럼 안 되는 건 왼쪽에 보조단의 2번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보증금. 임대차에서 보증금 유치권 안 되고요. 2번에 권리금 안 되고요. 보증금, 권리금 안 되고 세 번째 매매대금. 매매대금도 매매계약에서 나온 것이지 목적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목적물로부터 손해배상이 나온 게 아니라 뭐로부터 나왔어요? 의무위반. 의무위반에서 나왔다면 이건 목적물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렇게 됐고요.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앞에 세 가지예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최근 들어서 매매대금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고민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딱 나오면 유치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대체 보증금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도 목적물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인정될 법도 한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증금이 결련성이 있다 없다가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학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보증금의 결련성을 인정한다는 학자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학설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판례 입장이에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판례를 정리하는 거니까 뭐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요건 어쩔 수 없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매수자금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경우에 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채권과 목적물하고 결련성은 요구되지만 점유하고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결련성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는 결련성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요구되고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건 2번으로 나온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가 동시에 성립돼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생겨도 되고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에 대한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판례 예를 들면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제 작물을 해쳐서요. 제가 한 10만 원 받을 게 생겼어요. 10만 원 채권이 있죠. 그럼 그때 유치권 행사하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말이 또 나와서 또 밟았어요. 요번에 또 10만 원이 생겼죠. 제가 그 말을 이번엔 잡았습니다. 그럼 이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이 이번 채권 10만 원만 받아야 돼요. 저번 채권까지 합쳐서 20만 원 받아야 돼요. 20만 원 받아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만 원 채권은 먼저 생긴 거고요. 점유가 나중에 들어왔죠. 유치권 불성립이에요?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과 점유가 꼭 동시에 발생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보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변제기 도래.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끝에서 줄 가운데 보세요. 예를 들어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하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변제기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이고요. 자, 4번에 적법한 점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1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훔쳐가지고 오른쪽에 2번 보세요.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횡령, 절취하여 수선비를 지출해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법 점유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에 보시면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 특약이 없었어야 한다는 거, 부존재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유치권은 강행적인 규정이에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얼마든지 포기 특약을 미리 해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된 형태는 뭐였냐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오해했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앞에는 맞아요. 법정 담보 물권인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리 배제 특약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거야 된다고요? 타인 거. 동산부동산 유가증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드시 타인 소유에 합니다. 두 번째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 결련성은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을 요구한다라고 했죠. 근데 뭐하고는 필요 없다고요? 점유하고는. 점유하고 채권하고 같이 생길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했죠. 네 번째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이때 점유는 어떤 점유해야 한다고 했냐면 적법한 점유해야 한다고 했고요. 불법 점유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성립 요건 봤으니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나오겠죠. 효력은 좀 쉬었다가 보시죠.